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보는 면은 아주 자그마한 면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해봤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현장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생을 마감하셨죠.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고요. 그렇게나 자기가 남자 생긴 거 아니라고 말을 해대더니만 결국 말뿐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영영 나가버린 며느리의 만행 앞에서 친할머니께서는 눈물 섞인 한숨을 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붙드신 채였죠. 그 손에 이끌려간 저는 그 뒤로 친할머니 댁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외가라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외가에 가지고 있던 기억이라고는 희미하게 남은 7살 때의 일 하나뿐이었거든요. 학교를 입학하기 직전이었고 엄마와 함께 외가로 갔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좋게 말하자면 정감이 넘치는 동네의 길을 지났던 기억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약간은 달동네 같은 곳이었고요. 대문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녹이 슬어 있었을 거예요. 문도 안 잠겨있던 대문을 넘어갔었고 얼마 안 지나서 엄마가 외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다가 그 방향을 외할아버지께로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아버지 저주하고 계실 거예요. 바람나서 조강지쳐 버리고 새여자 끼고 이렇게 사시니까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으시냐고요? 잔말 말고 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버려. 목에 핏대를 세우신 채로 외할아버지께서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팔을 휘두르시며 당장 꺼질 것을 조명하셨는데 그 순간 저를 딱 발견하시고는 움찔하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눈에 들어오신 것이었죠.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던 외할아버지께서 가다가 먹으라고 하시면서 작은 주전부리를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쌀과자라든지 그런 종류였을 거예요. 소득 없이 외가를 나와 집으로 다시 돌아간 길에 엄마가 제 손을 노려보셨습니다. 너 그거 일이네. 갖다 버리게. 싫어요.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먹을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울먹이면서까지 주전부리를 지켰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싫다고 거절을 하면서 저는 그걸 품에 꼭 끌어안은 채로 갔어요.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연신 토해내셨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 빌어먹을 세상 같으니라고. 너는 또 왜 딸로 태어나서 지랄이야, 응? 차라리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 기분이라도 좀 나았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서러워져서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외가에 들렸던 순간부터 느꼈던 무서운 기분이 억눌려 있다가 서러움을 만나서 폭발한 모양이었어요. 그만 좀 울어, 시끄러우니까.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 그딴 거 없어. 세상은 징글징글하게 불공평하니까 너 따위가 운다고 해서 풀릴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알았어? 그때 억지로 울음을 멈추느라 저는 딱꼭질을 한참이나 해야 했어요. 좀 더 크고 나서 생각하게 된 것인데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법칙은 엄마의 인생에서 등장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 당신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외가는 이런 사정으로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친가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첫째 장남이 자전거 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계속 치료가 필요했고요. 돈을 벌러 다니는 길에 그렇게 사고를 당했던 것이라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몹시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약값을 대기 위해서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쉬지 않으며 일을 다녔던 거죠. 당신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는 자책을 하셨던 친할아버지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던 또 다른 이유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었는데요.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친구는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된 첫째를 지켜보다가 배신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배신이라는 인사만 남긴 채 떠났던 여자친구가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나 바로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한 첫째는 스스로의 처지를 미친 듯이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밝히고 유서를 남기고서 5층 건물의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그걸로 즉시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빈사 상태로 병원에서 2달 넘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 쌓여가는 병원비가 되었고요. 3달을 채우기 전에 병원에서 첫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극심하게 받으셨던 친할아버지께서는 쇠약해지셔서 1달 뒤에 돌아가셨고요. 둘째인 딸은 집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묵묵했던 성격의 둘째가 집에 연락하는 일은 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돈을 붙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없이 일만 하였고 집안에 빚 갚는 것에만 사력을 다한 둘째였지만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잘한 오해가 쌓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장남이 모두 그렇게 떠난 상황에서 친할머니께서는 당시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셨거든요. 그 원망의 화살은 애꿎은 둘째에게 향했습니다. 너만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구나.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엄마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기껏 연락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말 잘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는 오지도 않고 너는 이 엄마 걱정도 안 되고 동생도 안 보고 싶고 그렇다는 거지? 너만 혼자 자유롭고 느긋하게 잘 살면 끝이지? 너 정말 좋겠다.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참을 만큼 참은 거라고요. 네가 뭐를 참아? 참을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나보다 힘이 드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닌지 맞는지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저한테 한 번도 안부를 물으신 적도 없으시면서 대체 어떻게 아시냐고요. 맨날 저한테 힘들다는 소리만 하시고 굳은 소리만 해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어떻게 아시냐고요. 나 귀 안 먹었다. 네가 소리 안 질러도 다 들려. 그래, 너 정말 잘났구나. 지 혼자 잘났다고 소리 바락바락.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괜히 마음에도 없으면서 나한테 효심 지극한 척 하지 말고. 그런 거 나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제 저 혼자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엄마야말로 괜히 저 찾지 마세요. 그럴 것 없어, 이거사. 이 못된 것!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인 것이 한순간에 감정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이 상하기 이전에 쌓여왔던 것들도 분명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묵묵하게 희생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왔던 둘째가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셋째인 막내 아들 뿐이었는데요. 셋째가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보자 친할머니께서는 이제 됐다 하시며 당신도 과거의 아픔을 뒤로한 채 의연하게 살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멍이 안 보이도록 그 위에 천을 살포시 덮어둔 채 용기를 내어 밝게 살아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은 셋째 아들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명을 달리한 셋째의 비극에 친할머니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사는 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키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집을 나갔거든요. 손녀를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결혼했을 때 그리고 셋째의 장래 때나 보았던 둘째 딸에게 친할머니께서는 차마 도움을 청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마냥 둘째와의 사이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친할머니께서는 결심하셨죠. 아직 어린 손녀를 직접 키우시기로 말입니다. 농담하는 식으로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나는 너 하나 보고서 사는 거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죽고서 여태 사는 거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굳이 더 살 이유가 없지. 자주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친할머니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도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친할머니를 생각하며 진통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어여쁜 외모는 아니었죠. 키가 좀 늦게 자란 편이라 고등학생 때 마저 커서 망정이었지 그 이전까지는 왜소했습니다. 피부는 조금 까무잡잡했고 치열도 아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났다면 못난 아이였어요. 그래도 친할머니는 저를 향해 이쁜 강아지 이렇게 불러주시고는 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며 저를 향해 못생긴 게 라고 외쳐도 진심으로 상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나 봐요. 그런 저의 태도 때문인지 친구들이 꽤 주변에 있는 편이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친할머니께서는 항상 정성스레 제 옷을 손빨래 해주시면서 오염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시느라 밝은 곳에 가서 옷을 자세히 살피시고는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양말까지 그렇게 보셨어요.
구멍이 작게 난 즉시 실과 바늘을 챙기셨고요. 가방도 솔로 박박 문질러서 닦아주셨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부모 없는 애라고 사람들이 흉본다.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공부한 아이가 명문학교에 턱턱 합격할 수 있었다면 참 멋졌을 텐데요. 그런 일은 뉴스에서나 훈훈한 소식으로 소개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없었죠. 그러나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인지도가 좋은 편이었던 전문대에 입학을 해냈고 그것도 일부 장학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셨어요. 우리 손녀 이쁜 강아지가 대학을 다 들어가고 대견스럽구나. 장하다 장해. 이 할미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건만 이렇게 잘 커주었어. 네가 어느덧 20살 성인이라니 세월 한번 빠르다. 이래서 세월이라는 걸 두고 쏜살같이 흘러간다고 하는 모양이다.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간신히 고등학교 나왔어도 바로 돈 벌기 위해 공장이나 들어갔겠죠. 에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이렇게 똑똑하고 성격도 좋은데 무슨 놈의 공장이야? 똑똑하지 않고 성격 안 좋은 사람만 가는 게 공장은 아니었지만 저를 그저 대견스레 바라보고 싶으신 친할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저는 웃음으로 수긍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와는 달리 수심이 깊어 보이시는 친할머니의 기색을 제가 찰나에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따금씩 그런 표정을 보이시며 허공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던 모습을 저는 여태까지 수차례 목격해온 바였죠. 저는 처음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분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저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직감적으로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여전히 고모하고는 연락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구나. 제 생각이지만 고모는 할머니하고 다시 연락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걔가 먼저 나를 찾아와야지. 그런데 소식도 없잖니? 어쩌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고모는 그 딱 한 번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너는 난데없이 여태 안 하던 소리를 왜 지금 꺼내냐? 네가 고모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런가 봐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2주만 지나면 대학교 생활 시작될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일상을 지내게 될 거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정신없이 바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할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외로우실까 봐 저는 그게 신경 쓰여요. 그리고 말씀 안 하셨지만 저 알아요. 할머니 지금까지 내내 고모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요. 제 말이 맞죠? 글쎄다. 나도 모르겠는 내 속을 너는 어찌 그렇게 잘한다고 한다니. 그거 참 신기하다. 하지만 나하고 잘 풀고서 지내볼 생각이 있다면 그쪽에서 행동을 잘 해야지. 이제 다 늙어서 얼굴에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내가 움직이랴? 내 손도 이것 좀 봐라. 처녀 쪽에는 곱고 부드러웠던 손도 이제는 거칠고 주름만 보이지. 이런 마당인데 내가 어찌 먼저 손을 내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만요 할머니, 아까부터 고모를 안 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건 이제 하나 남은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치만 그 배은망덕한 자식 쪽에서도 나를 보고 싶어 할진 모르겠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고모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 주시는 걸 기다리실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이면 돼요. 너는 네 고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나도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심정이라 그래요.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라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냐? 괜찮으니까 말해봐.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엄마가 인사말만 달랑 적은 편지 놓고 가셔도 좋으니까 저한테 먼저 소식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버리고 가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엄마라면 치를 떠신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냥 이성적으로만 판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머니 분명히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신다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딱 한 번만이라도 먼저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당연히 제 쪽에서 먼저 두 분을 찾아뵙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냥 두 분이 딱 한 번만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께 이런저런 외가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부질없는 제 바람이에요. 죄송해요. 할머니 앞에서 이런 얘기나 늘어놓고. 그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그런 스스로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 속으로만 눌러놓았던 생각들을 입 밖으로 드디어 꺼내놓았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저를 개운하고도 후련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왠지 혼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을 뿐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고민을 하던 저는 친할머니와 오래 알고 지내신 동네 분들을 찾아뵈며 혹시 고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아, 창수 아저씨네 딸하고 둘이 예전에 친하게 지냈었는데 나이가 같아서 그랬었지 아마. 둘이 아직도 연락하고 지낼걸? 창수 아저씨네 이사 갔지만 사촌이 하나 여기 근처에 살잖아.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 어때? 정말요? 네, 그럴게요. 그럼 거기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단서를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여겼었는데 의외로 금방 고모가 옛날에 친하게 지내셨다던 분의 연락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연락을 드리고 제가 고모의 조카임을 밝혔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고모하고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소와 연락처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고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저 혜선인데요. 혹시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혜선이? 네가 정말 혜선이니? 내 조카 혜선이? 네, 맞아요. 제가 고모 조카 혜선이 맞아요. 어머, 세상에 목소리만 들어도 네가 벌써 다 컸구나. 고등학생이던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요. 아, 그랬구나. 벌써 네가 대학에 갈 나이였어. 그런데 나한테 웬 연락이니? 그보다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 망설임이 따랐으나 여기까지 일을 벌였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 친할머니께서 고모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먼저 연락하는 걸 민망해 하셔서 제가 대신 나서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다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당시였으니까 고작 20살짜리였으니까 그런 대범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이니? 할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네, 제가 대학을 집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게 돼서요. 이제 할머니가 혼자 지내실 텐데 그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도 고모가 다시 할머니하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어디 특별히 편찮으신 곳은 따로 없고? 잘 지내세요. 그런데 한쪽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거기가 쑤시고 불편하다는 말씀은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 때문에 앉고 일어서는 걸 빨리 못하세요. 아휴, 예전에는 손목하고 발목 안 좋다고 그렇게 그러시더니 그래서 내가 관절 관리에 일찍이 신경 쓰셔야 한다고 왠지 심상치가 않다고 진작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무릎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모가 보이신 반응에 저는 즉시 안심이 되었어요. 저의 지레짐작이 맞았던 겁니다. 고모는 언제든지 친할머니와 다시 잘 지내보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에 입학한 첫날 저는 대학교 건물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다 하면서 친할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대학교에는 고모가 기다리고 계셨죠. 옆에는 고모부도 계셨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지 바로 이쪽을 발견하셨고 정중하게 인사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설마 네가 꾸며낸 짓이야? 이런 괘씸한... 당황하신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셨으나 재빨리 저는 한 번만 봐달라며 애교스럽게 간절한 눈빛을 쏘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모가 가까이 다가오셨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채로 할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진심만 가지고서 말씀드리자면 전부 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고작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지난 세월 일부러 엄마한테서 등 돌리고 살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친할머니께서 제가 부축을 해드리며 끼고 있었던 팔짱을 푸시고는 고모에게 한 발짝 다가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못나서 그랬다. 남편의 아들 둘까지 다 잃었는데 너 하나 잘 사는 게 솔직히 싫었다. 우리 집은 남자들만 죄다 제명에 못 살고 죽을 팔자였나 싶었어. 너만 팔자를 잘 타고난 것 같아서 그게 싫은 마음에 괜히 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내가 못난 엄마였지.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한테 미안해지더라.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우리 소녀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고자 했어. 일찍이 아빠 잃고 엄마도 집 나간 아이라 마음이 쓰여서 내가 애지중지 위해준 것만은 아니야. 네 생각이 나서 너 키우면서 너한테 못해줬던 게 생각나서 딸한테 못해준 거 소녀한테라도 해줘야겠다 싶었던 거다. 위로는 오빠한테 치이고 아래로는 남동생한테 치여서 사랑을 크게 못 받아봤던 네 생각이 얼마나 낫던지 모른다. 이런 부모 아래에서도 너는 잘 커주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였지. 그런 너를 진정 몰라봐줬던 내가 다 잘못했다. 저도 모르는 사이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셨습니다. 친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우셨어요. 고모부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사람이 매운 거 먹어서 울 때 아니면 절대 안 우는 사람입니다. 하도 덤덤하고 강인해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감수성이 풍부해 보일 정도거든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소리 좀 듣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런데 장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고모부의 인상이 듬직하셨습니다. 눈매와 인매가 강해 보였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느껴졌네요. 여태까지 고모가 하도 완강하셔서 친할머니를 찾아뵐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고모부가 앞으로는 사위 노릇을 톡톡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일전에 고모부가 친할머니께 결혼하셨을 때 외에도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직후였던 듯 싶습니다. 고모부는 공무원이라고 하셨네요. 고모는 소규모의 생산회사에서 사무일을 하고 계셨고요. 제가 잘 모르고 지냈던 두 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너무 좋았고 친할머니를 떠나서 지내는 곳에도 마음이 이제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정신없이 바빴던 대학 생활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대학 졸업에 딱 맞춰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고모가 친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처럼 당신 혼자 지내시기에는 어려워졌거든요. 저에게는 짧은 몇 년 동안이 친할머니의 건강 상태에는 무척 긴 세월이었나 봅니다. 제가 취직을 한 동네와 친할머니께서 계신 고모 댁은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찾아뵙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종종 연락을 드리고 있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직장 동료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기에 외롭지는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계속해서 허한 이유는 엄마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믿기지 않았던 소식, 그것은 바로 외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신 분은 외할머니셨고요. 혹시 저희 엄마도 이 소식을 아시나요? 아니, 도저히 연락이 닿을 방도가 없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저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외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사실을 고모 내외께 전했는데 의외로 고모부가 그렇다면 저희 엄마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죠. 엄마를 찾으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는 생각 못했었고요.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마침 드물게도 정신이 또렷해지신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힘겹게 입을 떼며 물으셨어요. 너 영숙이냐? 아니요, 할아버지. 저 혜선이에요. 혜선이가 누구야? 할아버지 손녀요. 손녀라고? 손녀? 네, 할아버지 손녀 혜선이요. 할아버지 딸이 영숙이죠? 그래, 내 딸 영숙이. 저희 엄마세요.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나 정신이 아주 온전치는 않으셨던 외할아버지께서는 제 대답을 듣고 나신 후에 입만 뻐끔뻐끔 하시다 저를 바라보시며 가만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갑자기 눈물이 확 터져나와서 혼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가 간절해졌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모부가 연락을 주셨는데 엄마의 연락처를 알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자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다 엄마에게 알려주셨다네요.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듣기만 하시더니 말씀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셨다고 하고요. 저는 고모부가 알려주신 엄마의 연락처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허무하게도 엄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저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건 몇 시간 후의 일이었어요. 엄마가 오셨습니다. 화장까지 곱게 하시고 옷도 꽤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영숙이 왔냐? 네, 아버지의 망할 딸년 영숙이 왔어요. 이제 엄마 곁으로 가시려나 보네요. 그런데 엄마 볼 낯은 있으시고요? 오랜만에 뵙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얼떨떨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나서셨어요. 이제는 너도 알아야지. 뭘요? 그나저나 아주 정정해 보이시네요.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서 죄 짓고 못 산다는 말도 다 옛말인가 봐요. 네 엄마 화병 걸려서 그래서 아파서 죽었다고 너는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바람나서 너 버리고 집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 놈이 유부남이었던 게다. 온갖 사탕 발린 가머니설에 속았던 것을 깨닫고서 수치스러워하던 네 엄마는 스스로 목숨 끊었다. 네가 바람난 여자의 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여태까지 진실을 숨겨온 것이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웃기시네. 전부 거짓말이죠? 그렇죠, 아버지. 듣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말이 있었던 것인지 믿기지 않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이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외할아버지께서 고뇌가 가득 담긴 표정을 지으시더니 눈물이 흐르는 눈을 감으시고 한숨을 내쉬는 걸 보며 엄마는 당신이 들으신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하필 그때 감기가 심하게 드셨는지 잘 낫지 않아서 입원까지 하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조문을 오지 못하셨고요. 고모와 고모부는 오셨는데 엄마와 마주쳤을 때 그저 조용히 목내만 오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따로 자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앞에 엄마가 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상태였죠. 외모가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모부가 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 같다는 말씀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던 엄마는 당신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를 놀라게 하셨죠. 알고 보니 재작년에 암투병 중에 한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다고 해요. 그 후로 조심하게 살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짙게 화장을 하시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신 뒤에 등장을 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천수를 못 누리고 그렇게 가시는 걸 보니 내가 아픈 게 이제 보니 가족력인 것 같네. 참 분하다. 근데 엄마의 감춰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람도 물려받은 건가 싶어서 이건 참 심란하다. 엄마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을 잇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지금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렇게 마음껏 제 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혜선아, 너는 내가 싫겠지, 밉겠지. 바람나서 집이나 나간 책임감 없는 엄마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네 아빠하고 사별한 뒤였잖아. 바람이라는 오명은 좀 억울하네. 자식 버리고 떠난 죽일년이라는 손가락질은 받아도 싸지만. 엄마한테는 엄마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으셨잖아요. 아직 인생이 한창으로 여겨지셨을 테죠. 이해해요. 내내 하늘만 올려다보고 계셨던 엄마가 그제서야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너는 확실히 나를 안 닮았구나. 네 아빠를 닮았어.
나를 닮았으면 이해심이 이렇게 좋지는 못했을 거야. 혜선아, 나는 그렇게 오래오래 살진 못할 것 같다. 엄마,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돼요? 그러고 싶지 않아. 미안해. 대신에 내가 죽으면 쥐뿔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전부 네 앞으로 될 거다. 나 죽으면 그때서야 나를 보러 와줬으면 해. 엄마를 다시 만나는 상상을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 줄 아세요? 엄마를 만나게 되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했는데 겨우 죽으면 보러 오라는 소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혜선이 너는 날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었죠.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의 인생이 행복했는지 그걸 여쭤볼 생각이었어요. 저의 대답에 엄마가 울컥하셨는지 입을 틀어막으셨다가 얼른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자식 새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니? 세상이 그 정도로 정의가 없지는 않더라.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결혼 같아.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대로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기는 하더라. 네 아빠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같이 괜찮은 딸도 내가 얻었지. 혜선아, 지금 너한테 해줄 말이 생겼는데 좋은 놈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거지 같았던 옛 기억들 다 잊어버려. 그리고 네 자식에게 네가 좋은 부모가 돼줘. 가정을 꾸리고 사는 제 모습을 엄마가 봐주실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었으나 이미 돌아올 대답을 알 것만 같아서 저는 그때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절대로 바람 피우는 새끼는 만나지 마. 그 점을 네가 알고서 만나지는 않겠지만 바람 피우는 놈인 걸 알고 나면 용서는 하지 마라. 그거 절대로 못 고친다. 우습지만 바람 피우는 유전자를 암만 해도 갖고 태어난 것 같은 장본인은 내가 하는 소리니까 꼭 새겨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채로 제 앞에서 당부를 남겨주셨던 엄마를 저는 그날 이후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연락을 따로 안 하고 지내셨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외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거의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날에 부친상을 겪은 것이 있어서 이제는 모친상까지 겪게 되었다며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자식 둘을 앞세우신 친할머니의 슬픔이 저의 슬픔에 비할까 싶어서 저는 왠지 조심스럽고 애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는 자식이었단 점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이렇게 가셔서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허무하지만 어차피 계속 같이 산 것도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인생에서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죠. 태어나고 나서 몇 년간의 일은 너무 어렸으니까 아예 기억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세상에 없다면 앞으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잖니. 우리 이쁜이 강아지가 얼마나 애처롭게 됐는지. 할머니, 제가 그렇게 안 돼 보이신다면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주셔야 돼요. 제가 비록 지금은 할머니를 자주 뵈면서 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할머니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받으니까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사실 아빠고 엄마이기도 해요. 아시죠? 아유, 요 기특한 것이 말도 예쁘게 잘하지. 우리 이쁜이 강아지를 대체 어느 복받은 남자가 채워갈까 싶네. 필시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던 남자일 거다. 객관적으로 대단한 미인이 못되건만 친할머니 눈에는 손녀가 제일인 듯 하였습니다. 저를 이렇듯 아껴주시는 친할머니의 존재 덕분에 저는 연애를 할 때도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당당했고요. 이런 제가 유쾌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외향적이고 성격이 참 좋아서 남편이 설마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던 시기에 양친이 이혼을 하셨고요. 부친이 집을 나가셨고 모친과 둘이 쭉 살던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모친이 당신의 인생을 사시겠다고 하며 남편을 두고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20대 중반쯤 됐을 때 친척의 일로 양친과 다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종종 근황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죠. 참고로 양친 다 각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자 재혼을 하신 분들 쪽에서 부모님의 자식인 내 존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두 분은 초대를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라고 해서 대단히 이상적인 가정을 지닌 건 아니잖아. 서로 똑같은 셈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혼식은 그냥 간략하게 해버리는 거 어때? 나는 결혼식이 호레이식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간략하게 하겠다면 찬송이야. 와, 결혼식에 욕심내는 여자들이 널렸건만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소박하고 개념이 알찬 여자를 만나게 됐을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저를 추켜 세워주는 남편의 말에서 친할머니께서 저를 칭찬해주시고는 했던 게 떠올랐고 행복한 웃음이 났습니다. 저희끼리 평생을 약속한 채 그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도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마음에 드는 위치에 전셋집을 구했죠.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셈이나 다름없었으니 제가 시댁일에 신경 쓸 건 거의 없었어요. 그저 남편과 가장 교류를 하고 지내는 이모님, 남편의 먼 친척 형 내외 이 정도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처가의 사람들이라고는 저의 친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내외 정도만 신경을 쓰고 살면 됐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2달 정도 됐을 때 남편이 불만을 살짝 드러냈어요. 그 정도의 신경이라도 처가에 별로 안 쓰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보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서로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야. 본인은 워낙 다른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 어색하고 안 맞는다 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의 뜻에 수긍을 해주었어요. 그래놓고서 남편이 저한테는 우리 이모한테 안부 전화 드렸냐, 왜 먼저 안 드렸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황당할 따름이었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지고 들어갔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그랬어요. 남편하고 갈등 따위 빚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일도 어느새 다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쾌하고 좋아 보였던 남편의 성격은 밖에서 지인들 만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게 되었고요. 약속이 자꾸 잡히는 걸 그럼 어떡해. 나도 친구들 있어. 만날 사람 많아. 근데 다 안 만나고 살잖아.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싶은 내가 잘못된 거야? 나도 그냥 당신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까? 그랬더니 남편이 했던 소리가 희한했어요. 여자는 집안일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양친의 안 좋은 모습만 보며 자랐기 때문에 가정적인 여자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다며 제가 본인을 맞춰주기를 바랬어요. 가정사에 이모저모가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남편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여자 귀걸이를 사놓은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다가오는 결혼 1주년 선물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기념일에 남편은 퇴근길에 샀다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내밀었어요. 설마 이게 전부냐고 물어보니 가방에서 머리핀 선물을 꺼내더군요. 그렇다면 귀걸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서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몰래 봤더니 웬 여자하고 시시석거리며 문자를 나눈 게 보였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졌고요. 그냥 친구야. 마음 잘 맞는 사이일 뿐이라고.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끈적거리는 거 전혀 없어. 나는 오히려 억울하고 기분 나쁘네. 왜 내가 의심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취조를 당해야 돼?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친한 사람의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 건 구시대적인 일이라고 하며 저를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후회로 남았네요.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호흡 곤란이 왔고 그 다음에 발작이 찾아와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소녀의 약물까지 다 챙겨주셨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 저를 향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중요한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걸 놓치면 직장에서 본인은 앞길이 막히는 셈이라고 했어요. 미쳤어? 지금 직장이 문제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나한테는 할머니가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어.
다름이 없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부모님이셨던 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까지 당신이 유난인지 나는 모르겠다. 저는 남편이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남편과 맞서 싸울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발 헛소리 집어치우고 장례식에 와서 자리를 지키라는 말만 간신히 남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짐을 챙겨 출장을 훌렁 떠나버렸어요. 제 남편이 얼굴을 안 비치는 것에 모두가 의문스러워했고 저는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 면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문을 오신 이모님께서 착잡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걔가 혹시 수상하진 않았니? 여자가 있어 보이진 않았고? 사실 최근에 너무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망설이시던 이모님은 남편의 양친이 이혼하셨던 것은 바람 때문이었다고 알려주셨어요. 부친이 먼저였고 화가 난 모친이 맞바람을 피우면서 이혼까지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바람 피우는 기질도 물려받는 것 같다고 하셨던 돌아가신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것은 모욕감이고 수치감이었습니다. 저는 고모부께 다가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고모부, 죄송한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제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나서 아무래도 그 바람난 여자하고 놀러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어요. 고모부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검찰 수사관이시면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전에 저희 엄마 단박에 찾아내시는 거 보고 고모부 능력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정이 북받쳐서 저도 모르게 말을 막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려던 찰나 고모부가 힘있게 제 어깨를 붙잡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쩐지 출장이 잡혀서 못 왔다는 소리 듣고 너무 이상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너한테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럴 참이었다. 혜선아, 이 고모부만 믿어라.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내가 사위 노릇 제대로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죄책감이 들었는데 내 능력껏 너를 도와서 만회를 해야겠다. 결의에 찬 고모부의 눈빛을 보고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우선 저는 친할머니의 장례식에 불참한 남편에게 화가 났다는 명목으로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제 안에서 너무나도 역겨워진 남편과 부딪히는 걸 피했습니다. 웃긴 점은 남편이 저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숙이기는커녕 코웃음을 치며 본인도 집에서 저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본인 딴에는 저와 기싸움을 벌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고모부가 저에게 놀라운 자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친할머니의 장례식 당일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에 놀러갔다는 증거가 왕복 기차표와 부산의 콘도 결제 내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직장에는 장례식을 핑계로 그때 휴가를 썼었고요. 정말 황당한 건 부산에 놀러간 그 상간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이에요. 초등학생 아들도 하나 있었고요. 자기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상간녀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제 남편이 미혼이라고 완전히 속여서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며 예식장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웨딩 상담을 받고 다녔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바로 남편에게서 목걸이를 받은 주인공이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다니. 고모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때문에 울기에는 제 눈물이 아까웠죠. 이 모든 것을 단 며칠 만에 알아와 주신 고모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는 남편과 빠른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몰래 수집했다고 남편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어요. 유부녀 상간녀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익명으로 그 증거를 보냈거든요. 그러자 그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배신감에 활활 타올라서 상간녀와 제 남편 모두 박살을 내겠다고 했어요. 당신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은 바람이었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 당장 이혼해. 그리고 나를 배신해서 바람 피운 대가 치러야 될 거야. 저는 그때 바람을 알아차렸던 척 했고요. 남편이 울부짖으며 거의 혼자를 할 기세였습니다.
스릴 넘치게 양쪽으로 바람을 피우며 저를 기만하며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당했고 소송을 당했고 돈도 다 뜯기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또 누군가를 기만하고 기생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미혼남인 줄 알았던 그 상간녀 말이에요. 내가 지난 몇 달간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너를 위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됐고 너한테만 올인하고 싶어. 이런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나는 앞으로 너를 위해서만 살게. 입에 발린 개소리를 짓거렸고 목걸이의 주인공이었던 그 상간녀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각종 대출이라도 낀 모양이었죠. 준비가 차곡차곡 될 때까지 일부러 저는 기다렸다가 그 상간녀에게 남편의 과거 행적이 담긴 자료를 몰래 보냈습니다. 양다리 바람을 피웠고 이혼을 당했고 소송으로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알게 된 그 상간녀가 분노를 터뜨리며 파혼을 선언했어요.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세상에 저주를 하며 맨날 술만 찾더니 점점 방구석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월세가 밀려가는 집에서 그 인간이 그러고 사는 동안 저는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고모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고 전보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활력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쁜 딸을 얻을 희망에 부풀어 아기 용품도 사놓고 아기 방도 꾸미는 등 행복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제가 하루아침에 뱃속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밥을 잘 안 먹어서 부모님을 걱정시켰어요. 제가 태어났을 땐 굉장히 우량하였는데 엄마 젖이 좋아서 점점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가 딸이고 계속 잘 먹이면 소화비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다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하게 제가 4살 때부터는 끼니 때마다 밥 먹이기 힘들 정도로 엄마가 밥숟가락 들고 저를 쫓아다니셨대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150이 안 되는 키에 40kg같이 안 되는 몸매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제 키를 어떻게든 키우고 살도 찌게 해보려고 좋다는 한약이며 영양제 등등 안 먹여본 게 없으셨지만 저는 어찌된 일인지 먹는 대로 살로 가기는커녕 배탈이 나는 효율이 나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와 반대로 아주 키도 크고 몸집이 좋아요. 게다가 운동을 해서 근육도 보기 좋게 많은 편입니다. 그런 정반대의 체격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남편은 처음 입사한 직장의 동료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직장 내에서 등산 동호회 리더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키가 커서 어디서든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웬만큼 연예인 뺨칠 정도로 훈남이었고요. 처음 입사해서 선배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 얼굴을 보고 저는 첫눈에 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남편이 더 절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남편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아내 바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제 어디가 좋아서 저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단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사내에서 인기인이었고 저는 눈에 안 띄는 소위 말해 아싸였거든요. 그래도 처음부터 제가 남편을 좋다고 따라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다 같은 과의 동료 여직원이 제 남편이 등산 동호회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당장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체력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지치거든요. 근육도 별로 없고 먹는 양도 적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남편 보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주말마다 힘들게 등산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일행준 맨 끝으로 헉헉거리면서 겨우 산을 오르는 키 작은 여자에게 누가 눈길을 주겠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런 체격으로 한 달이나 버틸까 했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체력은 좀 딸려도 깡은 좋거든요. 한 달이 2달이 되고 3달이 넘어가자 남편은 결국 저의 지구력과 끈질긴 면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점 저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북한산을 힘겹게 오르고 나서 물을 마시고 있던 제게 남편이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때요? 등산 다닐만 해요? 아니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제가 그 사람이 예상했던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의 눈썹 끝이 올라가며 의아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재차 제게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왜 다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보려고요. 도저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남편의 눈을 쳐다보며 얼굴이 새빨개지자 남편도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남편이 어렴풋이 제 호감을 눈치를 채게 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비록 같은 속도로 산에 오른 건 아니었지만 정상에 올라가서는 그 사람 있는 근처에서 쉬었고 때로는 무심한 척하며 남편에게 캔커피를 건네기도 했고요. 그렇게 공을 들인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에게 사귀자 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나 당신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자신 있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히 그의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응, 나도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프로포즈 후 남편은 불도저 같은 기세로 결혼을 추진시켰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우람한 체격과 얼굴을 보더니 단번에 합격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위, 얼른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예쁜 딸아들 낳고 잘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 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이 아주 든든해. 그러게요. 우리 딸이 사위감 하나는 참 잘 데려왔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복스럽게 잘 먹고 우리 엄마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면서 방긋방긋 잘 웃으니 세상에 어느 예비 장인 장모가 남편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제 친정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은 남편은 의기양양해져서 결혼식을 빨리 하고 싶어 남편 어머니에게 저를 소개시켜 저희 결혼에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은 뜻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에서 커다란 규모의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TV에 나오는 유명 맛집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제 남편의 가족관계에 대해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편모 아래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마포의 시장통에서 돼지불고기 백반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느라 남편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셨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남편은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자란 것 같아요. 남편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까지 시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백반집을 운영하셨던 어머니는 그 식당을 크게 키워서 강남 고깃집으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어머니는 억척스러운 성격과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이런 시어머니가 적응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주부인지라 저희 집에선 큰 소리 한 번 난 적 없고 가족 간에 싸움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제 의견을 거의 믿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던 분들이어서 우리 결혼이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튼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니 딱 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절대 안 돼! 저는 초면에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당황한 얼굴로 고개만 말없이 푹 숙이고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반대를 할 줄은 몰랐던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남편은 실망한 투로 시어머니에게 항변했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하세요? 결혼은 제가 하는 거지 어머니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작고 빼빼 마른 애가 무슨 일을 해? 식당 일은커녕 집에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구만. 아무튼 난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이 식당에서 부려먹으실 생각이었어요? 난 어머니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러셔도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그때도 바보같이 그 사람 말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께 한마디 대거리도 못한 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고개만 속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만만히 보시고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도 결혼은 나와 하는 것이라며 멈추지 않고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외아들인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참견을 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큰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쌓아오신 어머니 도움을 일도 안 받고 우리끼리 작게 시작하자며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자기야, 우리 비록 전셋집에서 시작하게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같이 벌면 좋은데 집 살 수 있을 거야. 당신 나 믿지? 나만 믿고 따라줘. 그러면 나도 당신 고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 그럼 자기 믿지. 나도 열심히 벌 테니까 우리 10년 후에는 전셋집 탈출해서 꼭 우리 집 마련하자. 우리끼리는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바쁜 와중에 틈틈이 전화를 해서 제게 남편과 결혼하는 문제 가지고 잔소리를 이것저것 많이 하셨거든요. 게다가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말대답한다고 더 혼을 내시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식 청첩장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제가 해오는 혼수 문제로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게 몰아치는 어머니 잔소리와 불평불만을 대신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다 막아줬습니다. 아니, 네가 왜 전화를 받아? 난 네 와이프한테 할 얘기 있단 말이야. 얼른 네 와이프 바꿔봐. 네.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엄마,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 테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전화 그만하세요. 아니, 아들.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우리 아들 변했네. 아이, 전에는 결혼도 안 하고 엄마하고 같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하더니 이젠 네 각시밖에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 내가 니들한테 한 푼이라도 물려주나 봐. 우리 어머니 또 왜 이러실까? 네. 저희들 어머니 돈 필요 없으니까 사회 환원하시고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가 불편할까봐 저 대신 통화를 끝낸 남편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은 거칠게 하셔도 속정은 깊으신 분이라 자기가 좀만 잘해드리면 금방 풀어주실 거야. 지금은 우리끼리 결혼 준비하고 나중에 인사드릴 거니까 자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래요. 고마워, 자기야. 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 남편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착한 남자 아닌가요? 전 정말 남편 하나는 잘 만났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어찌됐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그날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셔서 결혼식에도 안 오시겠다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 남편이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면 모자간에 인연 끊고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해서 겨우 참석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절 만나기 전에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였는데 저와 결혼 문제로 어머니 속을 처음 썩여드렸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엄청나게 미우셨을 거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심한 간섭을 하셨는데 특히 밥 먹는 문제로 어머니께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아니, 뭘 먹었다고 그만 먹는데? 왜? 네가 좋아하지 않는 시애미가 해준 반찬이라고 맛이 없어 안 먹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제가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잘 체해서요. 이봐, 이러니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계속 반대한 거야. 잘 먹어야 살도 좀 찌고 건강해지지. 그래야 손자도 수월하게 잘 낳을 거 아니야? 아유, 내가 너를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하는 건데 내 아들이 날 안 보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뭐야. 너 말고 다른 여자친구들도 있었는데. 어머니. 이렇게 제 속을 긁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가 죽어서 안 그래도 없던 밥맛이 더 떨어졌어요. 제가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옆에 있던 남편이 얼른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이, 진짜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안 그래도 예민한데 계속 이렇게 압박 주시면 더 건강 안 좋아져요. 시댁에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 이후론 제게 밥 갖고 잔소리 안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집요하게 그런 부분을 물고 늘어지듯 이야기하시니 저는 시댁에 오는 게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아이 안 갖냐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기 갖고 싶죠. 그렇지만 안 생기는걸요. 제 맘대로 안 되는 일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생리 주기도 일정치 않고 굉장히 양도 적었어요. 1년에 서너 번 할까 말까한 그런 확률로 남편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삐쩍 마른 몸으로 어떻게 애를 갖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 새겨들어. 밥을 많이 먹어야 할 일도 제대로 하고 애도 잘 낳는 거야. 어머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갖는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요. 저도 아이 갖고 싶어서 산부인과 부지런히 다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또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뭔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녹용이니 인삼이든 한약이니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해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벌써 몇 첩이나 먹은 건데 또 쉬지도 않고 약을 먹으라고 하시니 어느 날은 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다 시어머니는 꼭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다 너 위에서 다려온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 이번엔 정말 애 잘 들어서는 약이라 하니까 이거 먹고 얼른 아들 하나라도 낳아. 둘이면 더 좋지만 네 몸 가지고는 하나도 감지덕지지. 참 말씀 얄밉게 하시는 데는 선수입니다. 친정에서 배운 거 없다는 말 듣기 싫어서 어머니가 아무리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셔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날은 남편도 출장 가고 없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녁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꾹 참고 밥을 차려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어머니 등살에 더 아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버릇없는 말번세 좀 봐. 시애미한테 이젠 하다 대드니? 아이 그런 되먹지 못한 짓거리들은 어디서 배워먹었어? 저는 입을 꼭 닫고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하신 못된 말들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날의 깊은 빡침은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이 무색하게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엔 마른 몸이었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받으니 더 건강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습니다. 배란 유도 주사를 맞기 위해선 연차를 내야 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배가 너무 아팠고 하루 종일 울렁거려서 뭘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고서도 아무 보람도 없이 생리를 시작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죠. 또 안 생기는 달이 된 거였으니까요. 눈물이 저절로 차올랐고 그날은 어김없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정말 너무 화가 나. 우리 사주에 애는 없는 걸까? 어머니 때문에도 너무 괴로워. 저렇게 기다리시는데 난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두려워. 차라리 우리 애 없이 살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여보가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줘, 응?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우리 집 모시지 말라고 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울지 마, 제발.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해줬습니다. 제 철없는 불만에도 그저 남편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며 가만히 안아주는 것으로 서운함을 달랬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면서 어지러운 기분이 든 저는 얼른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죠.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처음엔 잘 안 보이던 두 줄이 점점 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던 소식이었기에 저는 제일 먼저 남편에게 문자를 냈죠.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이렇게 하고 뒤에 바로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 사진을 찍어 보내니 남편이 득달같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이게 꿈은 아니지? 나 아까 볼 꼬집어보고 다 했는데 아팠어. 정말 우리 아기 생긴 거지? 남편의 말 맞다나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아기를 잘 지키지 못하면 저도 남편도 또 한 번 큰 실망을 겪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아기 가진 걸 비밀로 하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많이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시어머니께도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또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니까요. 아니면 보약을 먹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임신 초기의 증상, 즉 어지러움과 입덧이 제일 힘들었지만 이까지 것들은 기쁜 마음으로 겪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아기만 무사히 잘 자라준다면 저는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거든요.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고 잤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성공적으로 아기가 자궁에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제 기도가 통했는지 아기는 무사히 저의 뱃속에서 4개월을 넘겼습니다. 제가 살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배만 볼록 나온 모양으로 우리 아기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제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 가장 몸이 힘들 때 한 달 정도 휴가를 몰아섰었어요. 직장 상사에게는 남편이 이야기를 미리 해줬습니다. 상사도 제가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시험관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상심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번엔 아이를 꼭 건강히 잘 키워내길 바란다며 다행히 산전 휴가를 허락해줬죠. 어느덧 저는 임신 중기로 접어들었고 병원에서 넌지시 물어본 결과 분홍색 옷을 준비하라는 간호사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뱃속 아기가 딸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남편 역시 저 닮은 딸이 나오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같이 기뻐해줬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시어머니한테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에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옛날 분이었고 제 뱃속 아기가 아들도 아니라는 말을 듣자 제게 전화해서 또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이구, 너 뱃속애가 딸이라며? 아이, 넌 어떻게 거울려도 그렇게 재수가 없니? 첫애부터 아들 낳으면 다음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을 텐데. 아유, 네 남편이 재주가 없는 건지 아님 네 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아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도 쉽게 잘들 낳더구만. 너는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어떡하냐? 어머니, 딸이 어때서요? 저하고 남편은 딸이라 더 좋다고 했는데요. 요즘 남초 현상이라고 결혼하기도 힘든데 딸 있으면 더 귀하게 좋은 곳에 시집 보낼 수 있고 키우면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 짓을 많이 할 텐데 그러세요. 저희 딸이니까 저희 부부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니. 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아들 못 낳은 죄인이 된 것 같아 확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못하고 놀러왔던 말들을 이참에 어머니께 시원하게 다 해버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우리 남편이 제 화풀이를 다 받아줘야만 했죠.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우리 딸 아주 예쁘게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딸 뱃속에서 무사히 10달 채우고 나오게만 해줘. 그 다음은 내가 다 할게. 알았지? 따뜻한 남편의 위로에 저는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결혼 잘하지 않았나요? 어디 이런 남편이 있겠어요? 임신 6개월이 거의 지날 무렵 저는 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좀 무거워서 주말에 집에 누워있는데 말이죠. 저는 또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아기냐? 내가 좀 부탁할 일이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오늘 일하기로 한 옆에 내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너 오늘 하루만 우리 식당으로 좀 나와. 주말인데 사람 없으면 내가 많이 곤란해서 그래. 네?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시애미가 시키면 나와서 일 좀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오래 시키지 않을 테니까 잔말 말고 얼른 가게로 나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필 그때 남편은 일본으로 출장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꼼짝없이 어머니 고깃집으로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강하게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식당은 유명 맛집이다 보니 주말마다 몰려드는 손님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배가 나왔다는 이유로 서빙을 시키지 않고 설거지 파트에 배정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 제게 앞치마를 메어주시더니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침 10시니까 저녁 6시나 7시까지만 하면 돼. 어머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저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임신 중인데. 저는 아침부터 좀 어지럽고 다시 입덧이라도 온 듯이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있었던 터라 도저히 서서 설거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난 내 아들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말 없이 다 했어. 그리고 건강하게 애 낳았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머니랑 저는 체격도 다르고 체력도 훨씬 제가 딸리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너 몸 무거운 거 다 봐서 알고 이해하는데 나도 일주일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니까 그냥 할 만큼만 해, 그럼.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일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시고는 주방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시간은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설거지거리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도 다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저녁 5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한마디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그래도 꾹 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겨우 5시가 지나서 제가 집에 가려고 앞치마를 벗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아직 안 끝났어. 주방 안에서만 설거지를 해야 하는 줄 알아? 밖에 불판도 한가득인데 얼른 내가봐.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고 말았어요. 5시까지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임산부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불판 닦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어머니. 뭐? 이제 임신 중기라며. 아이, 그까짓 일 좀 한다고 왜 어떻게 안 되니까 걱정 말고 앉아서 불판이나 닦어.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서러움에 눈물이 났지만 이 가게에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볼세라 얼른 눈물을 닦고 밖에 있는 수도로 나가 불판을 닦았죠. 그렇게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어머니께 잡혀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겨우 한 번 자리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은 후부터는 한 번도 앉아서 쉬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쪼그려 앉아 불판 닦는 일은 보통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임신 중이었던 저한텐 너무 무리였어요. 마침 숯불을 가지러 밖에 나왔던 젊은 직원이 쓰러진 절 보고 놀라 119를 불렀고 저는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때 아기는 이미 제 뱃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더군요. 제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입원실에 누워 영문을 모르고 있는 제게 남편이 울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아기 사산됐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남편 말을 듣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 볼록 나왔었던 배는 납작해져 있었고 눈을 감으면 느껴지던 아기의 태동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달을 만들어낸 어머니에게 당장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곁에 있지도 않았어요. 보이지 않자 핏발이 선 벌건 눈으로 애꿎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우리 아기 어딨어? 우리 아기 살려내! 자기가 살려내! 내가 그날 어머니 식당 가지 않았으면 우리 아기 지금도 살아있었겠지? 어디 계셔? 나 어머니한테 할 말 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남편은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때려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와락 안고 울부짖었죠. 내가 어머니께 대신 따질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자기한테 일 못 시키게 진작 못 박아뒀어야 했어. 다 내 잘못이야. 대신 마음 풀릴 때까지 날 때려. 어? 제발 진정해. 그렇게 말하는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렇게 된 건 다 제 탓이죠. 시어머니가 일 시킬 때 영리하게 빠져나갔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어머니 말씀에 거역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로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가엾은 아기는 세상에 빛도 못 보고 못난 엄마가 몸이 약해서 죽어버린 것을 어쩌겠어요. 그때 바로 시어머니가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어머니를 뚫어져라 노려보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 사달을 낸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모르셨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어조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귀를 의심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네 뱃속 애가 그렇게 된 건 안 된 일이지만 걔 딸이라며. 차라리 잘 된 거지. 아들 낳으면 되잖아. 다음엔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몸부터 추스르고. 너무 충격받아서 넋이 나가 멍하니 있었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할 소리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이 사람 설거지하라고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아기가 딸이라서 죽어도 괜찮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 정말 너무 무서운 사람이네요.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뭐? 얘가
넌 내 아들인데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까짓 애기야. 다음에 또. 시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짝소리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었어요. 남편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선 어머니 편을 안 들었지만 사실 남편은 알아주는 효자였거든요. 홀어머니에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에게 약한 법이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런 아들을 믿고 저한테 막대하시는 그런 부분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남편이 어머니를 때리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대로 굳어 계시다가 갑자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놈이 결혼하더니 지 옆에 애한테 아주 못된 물만 들어가지고서는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 등짝을 마구 때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남편은 의연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일에 간섭 마세요. 어머니랑 인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사람 어머니 등살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아기 잃은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인데 미안하단 사과는 못하실 망정 뭐라고요? 잘 됐다고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뭐라고? 아이고, 내가 아들을 헛 키웠네. 내 아들이라고 키워놨더니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이놈의 새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아니지, 저 기집애 때문이지. 전현이 꼬리 쳐서 널 홀린 거야. 전현이 애미한테도 반항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매도하고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제가 남편을 홀리다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남편한테 무슨 꼬리를 쳤다고 그러세요.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정말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신 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어디. 넌 뭘 잘한 게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그리고 내 아들, 솔직히 너 만나기 전엔 그런 효자가 없었어. 네가 다 나쁜 물 들여서 그런 거 맞지 뭐. 내가 없는 소리를 난 것도 아니고. 애도 그래. 네가 평소에 건강했으면 그깟 일 좀 하루 한다고 애가 어떻게 되겠어? 내 말 틀려?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안 하시고 너무나 당당한 어머니 말투에 저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들진 않고 시어머니가 때리는 대로 가만히 맞고만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어머니의 매서운 손길이 닿지 않게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잃은 슬픔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 남편은 저 대신 어머니에게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반박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편이라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자 불같이 화를 내시곤 병실을 나가버리셨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어머니가 너무나 미웠지만 저는 저 때문에 남편과 어머니 사이가 완전히 갈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다음에 오시면 잘못했다고 빌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랑 사이 나빠지면 그것도 문제잖아. 아무리 내가 어머니 때문에 아기를 잃었지만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평생 어머니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내 인생에서 자기랑 우리 아기가 제일 1순위였어. 어머니는 물론 내 혈육이지만 내가 결혼한 순간 내 가족은 이제 자기랑 뱃속의 아가야. 그런데 어머니는 내 가족을 망쳐놨어.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될 때까지 절대로 어머니 안 만날 거야. 저는 그날 남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 어머니에게 대신 화를 내주고 어머니의 괴롭힘으로부터 저를 지켜준 남편에게 지금도 고마움과 든든함을 느껴요. 그 이후 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일에 전혀 간섭하시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전화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역시 주말에 가서 꼬박꼬박 도와드리던 식당 일도 끊고 제 옆에 붙어서 저를 열심히 간호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후엔 건강을 되찾고 당연히 퇴원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산부인과 주치의가 어느 날 저를 진료실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미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미나님 보자고 한 이유는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머뭇거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혹시 저한테 무슨 안 좋은 거라도 있나요? 김미나님 자궁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사산된 아기에겐 안 된 일이지만 미나님 뱃속 아가가 아니었으면 암세포도 발견이 늦을 뻔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돼요. 제가 암이라고요? 자궁암? 선생님,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미나님, 진정하시고 아직 말기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즘은 3기여도 수술만 잘 되면 완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치료 시작하시죠. 가족들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병실에 온 남편에게 주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궁암이라는 소리를 듣자 남편은 또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피식 웃으면서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어본 일주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다 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당신 수술만 하면 괜찮은 거지? 우리 여보 없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 꼭 힘내서 수술 잘 받고 다시 건강하게 만나자. 응? 내가 우리 자기 간호해줄게. 여보야, 당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 아마 암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야. 나 정말 결혼 잘한 행복한 여자 같다. 저 역시 펑펑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직 30대 꽃 같은 나이인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비록 우리 딸은 세상 빛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희망을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자궁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다시 시험관에 도전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몇 달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저를 돌보기 위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남해에 큰 전원주택을 샀어요. 다니던 직장도 퇴사했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조금이라도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제 투병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남편과 단둘이 남해에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가게 운영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매상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 부부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시골 구석에 있는 찻집이라 손님도 하루에 10명 안팎으로 오시지만 매일 열고 있어요. 집 밖에서 작은 텃밭도 일구면서 농사 흉내도 내보고요. 이것도 다 남편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이에요. 자연의 품에서 자연이 주는 신선한 음식만 먹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것도 남편의 덕분입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암 수술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 가지 변함이 없는 사실은 제 남편이 저를 위해서 해준 결심으로 제가 오랫동안 고통받아 오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대한민국의 남쪽 끝인 남해를 선택한 것도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제 요양을 위해 적성에 맞지도 않는 찻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사실도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고 했던 나름의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 저는 혼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 사람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의 성정이 조금만 덜 유난하셨다면, 그리고 저한테 조금만 덜 강요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시어머니와 저도 진정한 가족이 되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믿을 수가 없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죠? 그런 청취자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시어머니도 아마 그런 분이실 거예요. 악의는 없지만 남에게 예사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요. 시어머니 본인은 아직도 난 악의가 없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제 아기가 시어머니 때문에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제가 아기도 잃고 암까지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받으셨고 제 건강을 염려하셔서 무리하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남해로 내려오고 계세요. 그것도 제가 신경 쓰일까봐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오십니다. 그래도 이제는 수술이 잘 되어 무사히 5년 차만 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또다시 저희 부부를 찾아올 생명을 고대하며 열심히 다시 시험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라 꼭 믿으면서요.
이젠 스트레스의 원흉인 시어머니도 없고 직장도 안 나가도 되고 그저 제 몸만 돌보면 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는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살이 10kg 가까이 쪘습니다. 40kg도 안 되던 몸이었지만 지금은 40kg대 후반에서 50kg 정도 나가고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맛있는 단백질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신기한 게 예전엔 뭘 먹어도 잘 체하고 입맛도 없었는데 남편이 해주는 음식은 그게 무엇이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억지로 먹인 약들은 제가 살찌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지만 남편이 구해다 준 제 전용 보약들은 그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먹게 되더라고요. 다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표도 있으니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절로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등산하고 남편과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면 뭔들 맛이 없겠어요. 제 평생을 통틀어 요즘 가장 식욕이 좋습니다. 이쪽에 와서 저희 부부는 더욱 금슬이 좋아졌어요. 제 마지막 소원은 우리 딸이 하늘에서 제 동생을 점지해줘서 얼른 다시 임신을 하는 것 하나예요. 며칠 전 꿈을 꿨는데 전신에 황금빛이 나는 아기가 제 품에 안겨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게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면서 깼던 기억이 나요. 간밤에 꿈꿨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남편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다면서 놀랍더라고요. 나는 강가에 혼자 있는데 금빛 비늘을 가진 잉어 한 마리가 펄쩍 내 무릎 위로 뛰어오르는 거야. 내가 그 잉어를 잡았더니 그 애가 내 딸이 돼서 까르르 소리내서 웃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우리 딸이 아마 자기 동생 생길 거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것 같았어. 우리 부부의 꿈속에 나온 아기가 저는 우리 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딸이 무사히 태어났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딸,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기다렸단다. 너를 볼 날을 기다리면서 네 방도 꾸미고 베네 옷도 사고 앙증맞은 신발도 사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 딸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 나중에 엄마가 널 만나면 꼭 알아볼게. 엄마랑 아빠랑 우리 딸 셋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 딸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우리 딸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어떠셨나요? 저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희망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아기를 유산하고 암까지 걸렸던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보살핌이 있어서 지금까지 건강을 되찾고 행복도 되찾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저는 이 말을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원하는 걸 이뤄내시길 바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